안녕하십니까. 사유조사 분석사의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은 일영역 진행을 합니다. 해서 연구의 요소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가 연구의 요소는 다양한 것을 언급하고 있지만 개념, 또 이론, 또 변수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또 조사 설계와도 연결되는 당연히 중요한 가설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출발은 여기 개념으로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컨셉이란 용어를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개념이란 뭘까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념이 참 애매합니다만 그래도 시험이다 보니까 최대한 이 개념의 정의를 좀 명료하게 이렇게 만드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전에도 우리가 선행학습할 때 전개를 했습니다만은 노트 정리를 하거나 학습을 할 적에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지 마시고 구절을 내려 쓰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여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추상적 표현을 개념이라고 합니다. 또는 현상을 일반화해서 보여주는 대표하는 하는 것처럼 일반화해서 보여주는 대표지요. 해서 보여주는 추상적인 용어를 우리가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제나 어떤 이론 형성에 있어서 저변의 역할을 하는 밑바닥의 역할을 받침돌의 역할을 하는 것을 바로 개념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반복했던 건 제가 추상적 표현이요. 추상적 용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교재 보세요. 첫 번째 보시면 거기 1번의 두째 줄에 보시면 개념은 일정에게 관찰된 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앞에 형용사고 빼고 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추상적 용어로 표현한 것, 추상적 용어로 표현된 것, 추상적이라는 말을 액센트를 두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역시 2번에서도 추상적 표현이란 말을 쓰고 있지요. 명제나 이론의 전개에 있어서 그 밑바탕을 이루는 역할을 하는 저변의 역할을 하는 또는 받침돌의 역할을 하는 추상적 표현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을 대표하거나 어떤 현상을 일반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추상적 표현을 개념이라고 하고 컨셉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그 개념 분석 없이 그냥 컨셉 이렇게 하는데 컨셉을 몰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대표할 수 있는 컨셉, 무엇을 대표하는지도 모르고 떠들어대기만 해라는 것을 컨셉을 모른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개념의 기능,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굵은 글씨 없이 가는 글씨로만 하다 보니까 좀 우리가 학습자로서는 좀 불편합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개념의 기능을 한 10개 정도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문장으로 만들다 보니까 좀 불편해졌습니다. 한 구절을 우리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개념은 첫 번째 1번에 보시면은 첫째 줄 끝에 추상적 현상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 그야말로 애매한 거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보면 이해가 된다는 것은 명료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한눈에 보고 한 번 맛보고 한 번 냄새 맡아보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참으로 애매한 추상적인, 애매한 말 추상이라서 쓰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추상적인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바로 이 애매한 것마저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해준다. 지식으로서 이해하자면 받아들이게 해준다는 점에서 2번에 보시면은 바로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끝에 지식의 축적 및 팽창을 가능하게 해준다. 지식을 축적하게 만들고 지식을 팽창하게 만드는 이런 기능도 수행을 합니다.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바로 과학적 개념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과학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물리, 화학, 생물 이런 단어도 우리가 과학의 세부적인 영역으로 설명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을 구어체로 설명한다면 누가 보고 누가 들어도 납득이 가게끔 고개를 끄덕거리게끔 해주는 것을 바로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또는 어떠한 현상을 일반화해서 보여주는 추상적 표현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줘야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줘야 과학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과학의 체계적 구조를 가능하게 해준다. 과학화가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기능도 합니다. 누가 보고 그 애매한 추상적인 표현으로 하면서도 그래도 추상적인 구조에 최대한 구체성에 가까운 추상성이기 때문에 과학화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도 하나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연구에도 포함되는 이런 개념은 연구의 방향을 그래도 애매하지만 어느 정도 좀 확신을 갖게끔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애매함.
그렇기 때문에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또 다섯 번째 보면은 거기 여러 가지 문장을 길게 썼습니다만 연구 대상을 5번의 두째 줄을 보시게 되면 연구 대상을 가시적이고 측정 가능하게 해준다. 물론 측정 가능한 것은 명료하고 구체적인 거지만 그래도 애매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 말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지요. 어느 정도는 측정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하나의 기능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6번에 보면은 연역적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거기 두째 줄 연역적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넓은 거시적인 이러한 명료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실 하나하나로 접근해 가는 이런 흐름을 연역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 표현으로 하지만 어쨌든 상부에서 첫 출발점에서 원리적 관점이나 거시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사실 하나하나의 검증으로 접근하게 하는 연역적 결과 또는 연역적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면서 과거의 사실에 대한 체계적 이해도 가능하게 해주고 그런가 하면 두째 줄 끝에 미래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게 해준다는 이런 기능을 바로 이 개념의 기능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개념의 기능은 거기에 보면 출제된 바가 없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출제된 바가 없다면 더 이상 출제될 수도 없을 만큼 워낙 광범위하게 상세하게 출제됐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념의 전달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개념의 전달. 옆에 보시면 시마 체크에서 개념의 조건을 보시면 거기도 역시 우리가 예상 문제로 그 겨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개념은 한정성, 명확성을 가지고 있다. 개념은 한정성. 그래서 완벽하게 한정적이고 완벽하게 명확한 이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현상을 대표할 수 있도록 추상화한 표현, 추상화된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개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의 한정성과 명확성을 갖는다. 그리고 아까 과학화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기능을 우리가 위에서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고 누가 들어도 그 개념을 그 추상적 표현을 일반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통일성 또는 기능에서는 과학화를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은 이 적어도 개념 컨셉을 잡을 적에는 추상적 표현이나 추상적 용어라고 설명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범위가 한정되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는 범위가 그래야 누가 보고 누가 들어도 통일적으로 그 개념을 사용하고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위의 고려 또는 범위의 한정이란 말을 위에 있는 한정성, 명확성과 같이 연결시켜서 범위의 고려를 범위의 한정이란 말로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또 그러면 체계적 여기 보면 특히 4번 체계적 의미, 이론과 명제에서 분리되어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이론을 형성하거나 명제를 설정할 적에 개념을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 의미라고 해서 좀 용어 번역은 그렇습니다만 4번 네 번째 체계적 의미에다가 중요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이라고는 추상적이긴 하지만 어떤 이론이나 명제에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체계적 구조라고 체계적 의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개념의 전달이란 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념의 전달. 개념의 전달은 통일성에서 본 것처럼 추상적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어느 누가 듣고 어느 누가 보아서도 통일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게끔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의 전달은 거기 보면 기억번에 1번의 기억번에서 건전한 그렇죠? 건전한 관찰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야 된다. 굳이 다른 주관적 의도를 가지고 오는 관찰자가 아니라면 그냥 건전한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성 범위에 있는 관찰자라면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번에 있는 것은 옆에 있는 개념의 조건으로 본다면 통일성의 개념으로 같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표현을 바로 디귿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과학적 연구에서 용어의 사용은 과학이란 말인 것처럼 누가 보고 누가 들어도 같이 고개를 끄덕거리게끔 해주는 것을 과학성 또는 일반화, 객관성, 보편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도 역시 옆에 있는 개념의 조건에서 통일성의 관점과 같이 연결시켜서 다른 그 위에 있는 기억번의 문장과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1번에 보면 정의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정확성, 명확성,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물론 개념의 조건에도 한정성과 더불어 명확성이 있지만 완벽하게 한정적이고 완벽하게 명확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또는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정의 구현, 이때는 그 저스티스 개념이라 디피니션입니다. 바로 이 정의를 설정하기 위해서 재개념화 작업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추상적 용어를 쓰는 개념. 왜냐하면 개념은 추상적 용어이나 추상적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개념을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명확화하기 위해서 재개념화 작업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재개념화 작업을 할 때 쓰는 그런 그 거기를 정의라고 합니다. 바로 이 정의에는 크게 얼마나 명확하냐의 강도를 가지고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바로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에 대한 개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개념적 정의라고는 교재에 있는 것처럼 사전적 정의라고도 하지만 또한 명목적 정의, 이름뿐인 정의라고 표현이 좀 너무 야박스럽게 들리겠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추상적인 용어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기억번은 보시되 어떤 개념적 정의는 개념의 정의와 똑같이 어떠한 현상에 대하여 추상적 표현으로 변환시킨 것을 바로 이 개념이라고 하듯이 개념적 정의란 바로 그겁니다. 거기 보면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또는 어떤 사회적 현상들을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추상적 표현으로 전환시켜서 정의하는 것을 개념적 정의라고 하는데 자, 니은번 중요 표시하시고 굵은 줄도 켜놨지요. 하나의 개념을 정의할 때 이 개념적 정의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그 자체로 추상적, 일반적, 주관적 양상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개념적 정의는 추상적 또 그런가 하면 일반적 또는 주관적 양상을 보인다는 특징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얼마나 다른 사람이 받아들여지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그 받아들이는 정도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구체화된다면 그게 조작적 정의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조작화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무 빨리 나갔군요. 하나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다른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그 자체로 추상성, 일반성 또는 주관성을 보여주는 이것을 이 주관성을 보여주는 것을 바로 개념적 정의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미음번에 어쨌든 개념적 정의는 다소 추상적이고 애매하지만 어쨌든 누구나 두리뭉실하게 알 수 있는 일반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면서 주관성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단정적이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중의성을 띄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도 개념적 정의는 단정적이어야 하며 그래서 추상적이고 일반적이고 그리고 주관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단정적이어야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의성을 띄어서는 안 된다. 중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중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울 중자를 3개 쓴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겹치는 의미 해석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위에 니은번과 그리고 미음번 단정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나 2개의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중의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 중의적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여기서 중요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 정의에서 보여주는 추상적 정의를 또는 추상적 개념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한 이런 것으로 그래서 거기에 보면 추상적 개념을 경험적 실증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체화한 거. 그래서 추상적이고 애매한 질적 성향의 개념을 여기 측정 가능이죠. 구체적이고 명료한 양적 개념으로 바꿔 놓은 것을 우리가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과정을 우리는 조작화 과정이라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작적 정의는 거기 경험적 실증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보나마나 측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에 설명한 것처럼 측정은 양적 연구에서만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아본다는 용어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본다면 무언가를 알아보는 작업을 조사 또는 검사 또 테스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조사나
검사 또는 테스트의 결과를 수치로 바꿔놓는 작업을 측정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미저블입니다. 미저먼트지요. 바로 이 측정으로 나온 수치, 숫자로 바꿔놓은 작업이었으니까 그 수치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평가, 밸류란 말을 넣어서 에발루에이션 아니겠습니까? 그걸 환경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분석해 보는 것을 총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 가능하다는 것은 보나마나 이것은 양적 연구에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적 정의의 특징으로 나오는 추상적이고 애매한 질적 성향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하다. 그것은 실증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양적 개념으로 바꿔놓는 작업을 조작하라고 그렇게 바뀌어진 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니은번에 보시면 실행 가능하고 관찰 가능한 조작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한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 정의에 불과하다. 좀 어떻게 좀 서운하게 이렇게 쓰긴 했습니다만 그 때문에 검증 가능, 실증 가능, 구체화, 실행 가능, 관찰 가능, 확인 가능. 디귿번에 보면 둘째 줄에 재생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작적 정의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조작적 정의는 현실 속에서 써먹을 수 있도록 명료화, 써먹을 수 있도록 구체화시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적이고 실증 가능한, 또 확인 가능한, 관찰 가능한, 또 다시 떠올려 볼 때 재생 가능한 이런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실용주의적 프라그마티즘이라고 하는 실용주의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정의는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작하고 최종 산물은 수량화다. 다시 말해서 앞에 말한 것처럼 양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정의가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에 재개념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바로 이 재개념화라는 것은 바로 추상적 표현으로 이렇게 제시된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활동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을 재개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의 재개념화 용어만 보겠습니다. 주된 개념에 대한 정리 분석을 통해 추상적 용어로 제시된 개념을 명백히 재구정하는 왼쪽 페이지 개념은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작업을 바로 재개념화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념화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어떤 개념을 다른 각도에서 다른 방향에서 소위 재정립하는 것을 바로 재개념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시된 추상적 표현으로지만 제시된 개념을 다른 방향이나 다른 각도에서 재정립하는 작업을 바로 재개념화라 하고 그 목적은 추상성을 부정할 수 없는 개념을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명확하게 변환시키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목차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연구의 요소 중에 이론입니다. 우리가 시어리 이렇게 자꾸 이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론의 위계를 보면은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시대의 어느 공간 범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나 또는 인식의 틀 또는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이해의 틀을 바로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어느 시 공간 범위를 설정했을 때 그것이 짧은 몇 달, 몇 년 정도가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범위도 우리가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오늘날의 관점이 아니라 그 시대 상황에 맞는 인간의 도달 범위를 공간 범위로 설정을 하는데 이런 일정한 시 공간 범위에서 그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누구나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세계관이나 또는 인식의 틀이나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이해의 틀을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세계관이나 인식의 틀 속에서 구체적인 영역별인 이런 지식의 체계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론을 세분화해서 그걸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바로 그 과정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모델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패러다임에서 이론으로 가는 사이에는 각각의 영역에 대한 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에 의해서 이론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관점이 다르면 다른 이론이 나올 겁니다. 어떤 관점에서 어떤 이론을 창출했던 패러다임, 관점, 이론 그 이론에 의해서 실천 모델들은 좀 다르게 나오게 또 각기 다르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론이란 설명과 예측을 목적으로 변수 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그러면 현상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목적으로 변수 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현상에 대한 체계적 견해를 제공하는 어떤 개념이나 정의나 명제를 이론이라고 합니다. 문장을 너무 길다 보니까 혼동됐습니다만 설명과 예측을 목적으로 우리가 앞에다 볼 적에 이 조사라고 할 때는 조사의 분류를 뭐 시간 개념으로서는 종단적 조사, 흉단적 조사, 또 계량화, 수량화 후 이런 자료 수집의 과정에서는 소위 양적 조사, 질적 조사하는 것처럼 목적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를 가지고 설명을 할 적에는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탐색적 조사 이렇게 나눴습니다. 기술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서술해가는 조사를 기술적 조사라 하고 그에 비해서 있는 그대로뿐만 아니라 그 있는 그대로의 상황에 대해서 사항에 대해서 연구자 또는 조사자의 주관적 가치관이 주관적 가치관을 반영한 것을 설명적 조사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과 관계를 규명하는 진단적 조사나 미래를 예측해보는 예측적 조사 같은 것이 설명적 조사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설명과 예측 그랬는데 굳이 어떤 설명을 위해서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그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개념이나 또는 정의나 명제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과 예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설명, 예측, 이해 또 그 전 단계 있는 그대로 기술 이런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 보시고 그래서 2번에 보시면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일반성, 법칙적 일반성을 포함하는 바로 이런 일련의 진술. 왜냐하면 두 개의 변수 관계로기 때문에 연관성이란 말을 썼습니다만 굳이 뭐 읽을 것은 아니지요. 일반성을 포함하는 일련의 진술을 바로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론도 역시 함축적이며 연역 가능성이 있는 관계에 의해 구조된 일련의 가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별표하실 것은 그 밑에 있는 거기 마치 뭐 기출문제에 대한 그 빈도수도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론의 기능으로서는 다양한 것이 있는데 이론의 기능. 옆에 심화 체크를 보면 이론이 좋은 이론이냐 아니냐를 평가할 때 평가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들고 있는 것은 정확성, 일반성, 감면성, 인과성. 자, 여기 보면 이론 평가의 기준으로서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성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겠지요. 그래서 표현에 대한 너무 글자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를 가지고 하지 마시고 정확성이나 명확성 또 보편적이고 일반성을 가지면서도 그러면 간결명확하게 간결한 간명성. 간명성을 또 간결성이라고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면 원인과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인과 관계를 제대로 규명하고 있는 인과성. 그래서 좋은 이론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이론 평가의 기준으로서 정확성, 일반성, 간명성이나 간결성 또 그런가 하면은 인과관계 규명의 정도, 인과성 이렇게 네 가지를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론의 기능이 나와 있는데 이론은 결국에 설명과 예측을 목적으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 현상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돕는 개념이나 가설이나 명제라고 그랬습니다. 때문에 과학의 변수 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 현상에 대한 이해를 체계화하기,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거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러기는 그러겠네 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도 과학의 중요 방향을 결정한다. 과학의 중요 방향보다는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또는 연구의 과학화에 기여한다. 그 연구에 대해서 누구나 납득이 가게끔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론이 되겠어요. 그래서 과학의 주요 방향 그렇지만 연구의 주요 방향을 제시한다. 또는 연구에 대한 과학화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상의 개념화 및 분류. 현상의 개념화라고 해서 이미 앞에서 우리가 개념이란 용어를 가지고 본 것처럼 어떤 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또는 어떤 현상을 일반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푸상적 표현을 바로 이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이론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론이란 말을 쓰는데 두째 줄에서 처음 시작할 적에 바로 개념이나 명제라는 용어도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현상, 그 개념 도식을 통해서 두째 줄 이론은 그 개념 도식을 제시하여
연구 대상에서 필요한 사실의 재개념, 재개념 한자를 쓰는데 모든이라는 말씀 원변에 놈자자 써서 이렇게 재개념, 모든 개념을 쉽게 해주며 현상을 적절히 분류하고 체계화하여 상호 연관짓도록.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 역할을 하는 현상도 있고 결과물로서 산출물로서의 현상도 있는데 현상을 적절히 분류하고 체계화해서 상호 연관짓도록 하는데 기초를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다음에 요약이 있습니다. 또 이 이론이라는 요약인데 어떤 지식을 요약하는 또는 어떤 지식을 간결 명료하게 보여주는 이런 기능을 하는다. 그래서 요약 기능을 바로 세 번째 넣네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처음에 나온 것처럼 이론을 만드는 이유는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목적으로 어떤 현상에 대한 어떤 대상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목적으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함으로써 그 현상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돕는 개념이나 가설이나 정의, 아니 개념이나 명제나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이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문에 목적이 나오는 것이 바로 설명과 예측 아니었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는 있는 것처럼 바로 지식을 확장시켜주는, 지식을 확정시켜주는 이런 기능도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되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지식의 결함을 지적하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그 현상에 대한 이해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그 개념이나 정의나 명제라고 하는 것처럼 도대체 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통해서 체계화할 때 이해를 도울 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의 결함을 지적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설명까지는 너무 길게 장황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론의 기능으로서는 과학의 주요 방향 또는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현상을 개념화하고 말하자면 일반화해서 대표할 수 있도록 표현해 주면서 그런가 하면 현상을 적절히 분류함으로써 변수 간의 관계를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상호 연관짓도록 한다. 현상의 개념화, 현상의 분류화, 또 그러면 요약, 지식을 간결 명료하게 이렇게 체계화시킨다는 점에서 요약의 기능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사실의 예측 및 설명, 어쩌면 주 목적이라는 것을 기능에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사실의 예측과 설명, 지식의 확장 또는 지식의 어떠한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지식의 결함, 지적 이런 기능들을 수행한다 해서 굵은 글씨로 한 문제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박스로 플러스 원의 개념에서 이론과 관련된 개념, 아까 이론을 두 변수 간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밝힘으로써 그 현상에 대한 체계적 견해를 제공하거나 체계적 이해를 도모하는 명제나 정의나 뭐 이렇게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명제가 뭘까? 명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어체로 설명한다면 이견이 있을 수 없이 딱딱 떨어지는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 또는 깨끗하다, 더럽다 이렇게 더 이상 이견이 존재할 수 없을 만큼 딱딱 떨어지게 이렇게 제시되는 이런 지식을 명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세계에 대한 하나의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 경험적 근거가 확인된 가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명제라고 하는데 거기 보시면 두 번째는 읽어보시고 세 번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며 관찰 가능한 현상에 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이런 딱딱 떨어진다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명제를 여러 개를 묶어 놓으면 이론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네 번째 명제가 몇 개 묶어져 있는 것을 이론이라고 이론이라고 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에 법칙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면 롤스라고 이렇게 복수 개념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은 확증을 받은 문장을 읽어볼까요? 보다 넓은 범위로 보다 높은 수준으로 확증을 얻은 명제를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보편적이야 하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성의 열처럼 반드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저럴 경우는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 법칙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진실로라는 규절을 빼더라도 법칙은 보편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좀 두 번째는 진실로 보편적이야 하며 결코 우연한 패턴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때로는 이 법칙을 원리라고도 한다. 프린시플이라고도 한다. 해서 때로는 원리라고 하며 그렇다고 해서 무엇이 중요한 진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법칙이나 원리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 보면 함정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네 번째 설명입니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에 의해 창조되는 것도 아니고 법칙 자체도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것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바로 이 문장이 우리가 함정으로 나올 수 있는 존재입니다. 물론 법칙을 과학자가 창출한 것은 아니지요. 과학자가 창출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자연의 법칙, 자연의 섭리라고 하는 삼한사원의 우리 북반구 중위대에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기후구를 볼 적에 이런 것은 무슨 과학자가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까 구성원들이 그러한 자연의 섭리를 하나의 법칙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정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과학자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또 그러면 법칙 자체도 원리라고도 부르지만 법칙 자체도 그것만으로는 어떤 것을 설명해 주지도 못한다. 이런 규정. 바로 이런 규정을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팩트라고 우리가 흔히 요즘에 우리가 영어를 더 많이 쓰다 보니까 자꾸 사실이란 말을 팩트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 보면 팩트라고 하면 현상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팩트가 현상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오감에 의해서 감각이라고 되어 있죠. 감각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것을 팩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상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감각에 의하여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개념과의 관계나 개념의 논리적 결합을 팩트라고 한다.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과학자의 입장에서 제가 설명할 바는 아니지만 바로 이런 규절들은 우리가 꼭 체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사실에 대한, 즉 팩트에 대한 객관적 이해는 개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왜? 개념과의 관계로 설정된 것이 바로 팩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당연히 이 팩트라고 하는 것은 개념 간의 관계 성립에 기여함으로써 거기 이론 형성에도 기여한다. 현존 이론을 거부하게 만들거나 현존 이론을 재정립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팩트에 근거하여 이렇게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밑에서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현존 이론을 거부하거나 재정립하도록 하고 기존의 이론을 명확히 하거나 기존의 이론을 폐기하도록 하는 이런 그 기반, 기초가 되는 것을 우리는 팩트, 사실이라고 합니다. 시험용이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번잡스럽게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론의 기본 요소에서 변수, 개념, 서술이라고 하든 기술이라고도 쓰지요. 또 패러다임, 시공간에 같이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세계관이나 인식의 틀을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